네, 교과서 40쪽 위진남북조와 수당제국 우리 중국사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 위진남북조부터 수나라 당나라까지는 400년이 넘는 굉장히 긴 시간인데 특히 220년부터 439년까지는 거의 360년 동안 분열기인 시기예요.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와도 겹치는 시기라서 지도를 보시면 한반도에는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 가야, 그리고 외 이런 나라들이 동시에 공존을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우선 이렇게 북위와 송나라, 제나라가 남쪽과 북쪽을 통일할 때까지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단원 제목은 동아시아 세계가 성립되는 걸 3월 달에 배웠죠. 그리고 이제는 동아시아 세계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봅니다. 그래서 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는 위, 그리고 진, 남조와 북조를 합쳐서 우리가 남북조라고 얘기하고 통일 왕조인 수나라와 당나라는 제국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공부했었던 한나라가 전한과 후한으로 나뉘는데 이 전한은 왕망의 신에 의해서 중간에 왕조 교체를 한번 겪죠. 그리고 광무제로 대표되는 우리가 후한을 지나서 유명한 소설인 삼국지의 배경이 되는 위, 그리고 촉, 오 세 나라의 국명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국자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조조와 그리고 유비, 손권 이런 인물들 뿐만 아니라 당시 후한의 각 지역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많은 호족들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 조조도 호족 중에 하나였었죠. 유비만 이제 왕족 출신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조조의 위나라도 조조 자체가 통일을 하진 못하고 나중에 사마시라고 하는 가문으로 권력이 넘어가면서 국명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 나라가 바로 진나라입니다. 자, 진나라는 우리 진시황제에서 공부를 했었던 그 진하고 한자가 틀려요. 그리고 이 위나라를 계승한 거라는 걸 알아두시면 흐름에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 한족이고요. 중국의 땅에서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만리장성 위쪽에 있었던 유목민족들이 장성을 넘어서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후한 말기부터 해서 서서히 기후의 변동 원인도 있고요. 식량 부족 같은 원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가 예전처럼 국경 관리를 잘 못했던 탓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원래 기동성이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중국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점차 조금씩 내려오다 보니 중국의 내부까지 들어오게 됐고 북경 지역 부근을 우리가 화북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화북 지역을 어느새 유목민족들이 차지하게 되는 이런 구도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5개의 부족의 이름들을 한번 써보면 그 중에 세력이 가장 컸던 민족이 여러분 진나라 때부터 알고 있었던 만리장성을 건설한 것도 이 민족 때문이죠. 흉노. 그리고 이제 선비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족, 갈족, 강족. 그래서 저갈강 이렇게 외우는데 이 5개의 민족들은 중국인 기존의 한족에 비해서 서쪽에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서쪽을 상징하는 한자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한 적 있죠. 호라고 하는 한자를 씁니다. 호. 그래서 호박, 호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때 호자를 쓰는데 이 호를 상징하는 민족이 지금 5개잖아요. 그래서 오호 그리고 이 호족들이 만들어내는 건설하는 국가가 무려 16개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북쪽 지역의 국가들을 5호 16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6개의 나라가 다 궁금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잠깐 지금 화면 보시면 선생님이
여기 민족 이름을 5개를 우선 띄워놨습니다. 보이시는 흉노, 그리고 선비, 그다음에 저, 갈, 강, 이렇게 이제 민족 이름이 보이시죠? 그래서 5개의 민족을 우리가 여기 보이는 오호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16국은 여기 하나씩 번호를 매기게 되면은 16개가 나와요. 량자가 붙는 나라가 지금 5개나 이미 있고요. 서량, 북량, 남량, 전량, 후량. 이렇게 이미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전진, 후진, 서진. 이렇게 또 진자가 붙는 나라가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안이라는 나라도 있고, 옛날에 하 왕조 이름을 딴 하나라도 있고, 전조라는 나라도 있고요. 그리고 후연, 남연, 전연, 그리고 북연, 이렇게 이제 연자 들어가는 나라도 있고, 후조, 이런 나라도 있죠. 그래서 지금 16개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우리가 이제 당연히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하지만 삼국시대랑 겹치는 나라는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진에 이제 북연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황제 있어요. 그래서 이 전진이라든지 아니면 고구려에 불교를 전해주는 외교 관계를 맺었었던 동진, 그리고 여기 이제 전연, 북연 이런 나라들은 삼국시대하고도 관련이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백제하고도 교역을 했고요. 그래서 5호 16국의 위치를 대강 보셨고, 그 다음에 여기 건강이라는 도시를 경계로 해서 이쪽은 남조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동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창장강이 여러분 알고 있는 양쯔강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거는 영역이 다른 한족의 나라들이라서 그래요. 네,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그래서 5호 16국은 대부분 어떤 지역이다? 화북 지역이다. 그래서 창장강의 북쪽 지역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북방민족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요. 방금 지도에서 봤지만 동진이라는 나라가 또 새로 나왔죠. 자, 사마씨가 세웠던 이 진나라는 여기에서 점점 약화되어 가지고 수도를 아까 보셨던 건강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실이 피난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왕실이 피난을, 사실 남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서주, 동주를 이제 우리가 본따 가지고 진나라가 옮겼다라는 의미로 동진이라는 국명을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강남 지역으로 남하했다는 걸 기억을 해두세요. 동진은 지금 무슨 민족이죠? 한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창장강의 남쪽 지역이라고 해서 강남, 강의 남쪽 지역이란 뜻이죠. 그래서 2개로 지금 분열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16개의 나라도 사실 만만치 않은데, 이걸 하나로 통일을 하게 되는 나라가 바로 북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저족과 갈족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점차 지날수록 이 선비족이 두각을 드러내게 돼요. 그래서 선비족이 주도해서 세운 북이라고 하는 나라가 결국에는 북쪽에 있는 16개의 나라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 밑에 선비족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중학교 때 배운 적 있을 것 같은데, 이 북위는 잠시 통일을 했었다가 16개의 나라를 통일을 했었다가 서위와 동위라고 하는 이제 분열을 한 차례 더 겪습니다. 그리고 2번째 분열이 북주와 북제, 이렇게 나라 이름이 2번 바뀌게 되는데, 이제 그 선비족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은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 하고 분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쪽으로 피난을 간 동진도 그렇게 이제 정통성 있는 왕조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흔들리겠죠. 그래서 동진이 그 다음에 송과 제, 양, 그리고 또 진이 나와요. 그래서 진이라는 국명이 한자 다르게 여러 개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송이나 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후반부에 나오는 송과 예전에 나왔던 진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한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발음이 똑같지만 중국어로는 발음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한자가 다름에 유의를 하시고, 예, 한국어 발음만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북주 북제 간의 분열을 정리한 다음 진나라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589년에 화북과 강남 지역 전체를 통일을 하는 이 나라가 바로 수나라입니다. 그래서 수나라는 아주 긴 분열을 끝냈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요. 다만 진나라처럼 진시황의 진처럼 좀 짧은 시간밖에 이 통일을 지속을 못해서 결국 바톤은 이제 당나라로 넘어가게 되는데, 당나라는 수나라가 이제 확립해 놓은 체제를 기틀을 가지고 잘 유지시켜서 통일된 세계를 907년까지 유지를 하게 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통일 제국으로 행사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시대를 일단 우리가 흐름을 먼저 봤고요. 여기서 시대명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나오는 위, 왜냐면 이제 조조가 세웠던 나라가 나중에 이 진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북위와 송제양진으로 대표되는 이제 북조와 남조를 합쳐서 우리가 위진남북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대명은 이렇게 장명이 됐다는 거, 이제 흐름을 한번 보시고요. 자, 밑에 네모칸 보면 위진남북조 시대에, 그리고 수나라와 당나라 시대의 챕터가 각각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챕터는 사회 모습과 경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피난을 갔던 동진에 이제 왕실과 그 다음에 피난 가면서 우리가 재물 같은 것들을 좀 싸갔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도착을 했더니 이미 강남 지역에 살고 있는 토착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결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지만 이제 떠돌이가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집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집안, 가문을 가지고 세력을 형성하는 걸 문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귀한 족속이야, 귀한 무리들이야 라는 과정에서 귀족이라는 새로운 사회 계층이 또 등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문을 강조하면서 정체성을 한번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호족이 문벌귀족으로 변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런 구도를 더욱더 굳건하게 해준 것이 구품중정제라는 제도예요. 네, 구품중정제는 말 그대로 등급이 9개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호족들이 관직을 특정 집안이나 특정 지역 출신들이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였는데, 이게 하는 과정이, 추천하는 과정이 중앙에서 이미 관리로 등용된 중정관이라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는 이런 청년들이 괜찮아요 하고 지방 인재를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추천받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으로 관리로 등용되는 이런 프로세스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호족들한테 잘 보인 그런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관직을 물려받게 되겠죠. 그리고 특정 지역이나 특정 가문의 사람들이 관리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고정이 되면서 우리 고려시대 때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문벌귀족 사회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중국에서는 훨씬 먼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문벌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알아두시면 기억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문할 때 문자, 그 다음에 우리 재벌할 때 벌자인데 세력 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하나의 어떤 파워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품중정제는 교과서에도 좀 자세한 설명이 있어가지고요. 읽고 가면 중정관이 자기 지역의 인물을 지금 추천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집안을 블라인드 처리하고 한다. 이게 원칙이지만 대부분 추천받은 사람들을 보면 집안도 훌륭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상품에는 높은 품 중에는 집안 나쁜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품중정제에 대한 날개 설명을 잠깐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가로가 있는 문벌귀족 사회를
지탱해줬던 두 번째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느냐? 정치적으로는 이 구품중정제를 이용해서,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이 균전제를 이용해서 유지가 됐다고 보시면 맞겠죠. 그래서 제도 이름은 균전제인데, 균이라는 한자는 고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평균할 때 많이 쓰죠. 균형. 그리고 전자는 밭전자인데, 대부분 한국사나 중국사에서 밭전자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토지는 옛날로 따지면 재산이 되겠죠. 자, 균전제를 실시를 하게 된 목적은 처음엔 마찬가지였어요. 호족들이 너무 땅을 한꺼번에 많이 소유하는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실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로마에서 라티푼디움 이런 것들 배웠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남한테 빌리지 않고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영농이 생겨나게 되겠죠. 토지 제한이 걸리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회를 좀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위함이었는데, 이 균전제를 실시를 하려고 하다 보니 노동력에 따라서 토지를 분배하는, 그러니까 땅을 나누는 기준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일할 사람이 많은 그런 소유주에게 땅을 많이 주자. 이렇게 땅을 분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호족들이 이제 노비나 식구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처음의 목적과 정반대로 대토지 소유를 오히려 인정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문벌귀족 사회의 성격이 더 강해지게 되는 거죠. 수나라 당나라 때는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이 한족문화, 이 효문제라고 하는 황제, 여기 이 부분에 잠깐 빠져 있어서 잠깐 굵어서 좀 바꿀게요. 자, 북위에서 우리가 황제 한 명이 출제가 된다면 이분이 나옵니다. 왜냐면 좀 특이한 사람인데, 선비족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이 5개의 이민족 중에서도, 유목민족 중에서도 가장 좀 호전적이고 굉장히 거칠고, 그래서 이 북위의 풍습 중에 독특한 게 있어서 선생님 보여드릴게요. 에피소드인데요. 지금 황제가 되기 위한 어려운 조건 이렇게 나와 있죠. 중국의 여러 왕조 중 북위는 북방 유목민족이 세운 나라였다. 유목민 여성들은 가축을 치고 젖을 짜는 등 일상생활에서 남성들만큼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입김이 꽤 센 편이었고, 발언권이 강하고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거죠. 심지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인을 한 명만 두었다라는 내용이 있는 걸 보면 중국의 다른 왕조에 비해서 여성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이제 문화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황실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왕이 이제 즉위를 했는데 어머니나 아내의 발언이 굉장히 강한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국가의 안정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북위에서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자귀모사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황제의 아들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여러 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황태자 결정이 되면 이 황태자를 낳은 생모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가 쓴 일기를 보면 내일 아침이면 어머니가 죽는구나. 내가 황태자가 돼서 우리 엄마가 죽는구나. 근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빌어봐도 소용이 없을 거다.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죽는 걸 내가 봤는데? 라고 하는 지금 황태자의 일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성들의 활동을 막으려고 했었고, 이 자귀모사 제도 때문에 황태자의 생모를 죽이는, 그래서 자결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사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됐는데 죽다니 굉장히 아이러니한 제도죠. 그래서 황태자의 생모와 그 집안이 정치에 끼어드는 상황을 막으려 했던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호전적인 민족이다 보통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런데 이 후문제는 특이하게 이런 선비족의 기풍을 버리고 굉장히 한족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정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한화 정책인데요. 한자는 한나라 한자에 될 화자를 씁니다. 즉 한나라처럼 되자. 한족처럼 한족화하자.
예, 이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호족과 한족을 융합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제 요거는 교과서에 내용이 있거든요. 잠깐 보고 갈게요. 예, 선비족의 복장과 언어를 금지했고요. 그다음에 수도를 낙양으로 이제 천도를 했는데 려양이 굉장히 남쪽이잖아요. 그래서 선비족 귀족들은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면 우리 근거지가 없어진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선비족의 기풍도 사라진다. 이런 우려도 있었고요. 사실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한자를 쓰라고 하고 선비족 말도 쓰지 말라고 하고 선비족의 복장도 한족으로 바꾸라고 하고 심지어 결혼도 한족과 해서 혼혈인 자식들을 낳아라 이런 아주 굉장히 적극적인 하나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통일에 관련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이 호한 세계를 융합하려고 했던 이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죠. 균전제도 이 후문제가 실시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문벌귀족 사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고, 그 다음에 위진남북조 시대에 좀 주목할 만한 하나의 변화가 양쯔강, 남쪽입니다. 청장강 이남. 자, 이 강은 이름이 원래 두 개예요. 그래서 장강이라고도 하고, 창장강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하류 지역을 우리가 따로 양자강이라고 하는데, 이 양자강을 중국어 영어식으로 양쯔강이라고 읽는 거죠. 그래서 같은 강인데 이 양자강과 창장강의 남쪽 지역을 강남 지역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까지 중국 역사에서는 여기가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지역인데 이 진나라 사마씨가 세운 이 진나라가 천도를 해서 남쪽으로 내려온 이후 성립된 동진 왕조 이후에는 한족이 적극적으로 이 지역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구도 많아지고 이 지역에 인프라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진남북조의 근간을 지탱했었던 사회경제적 모습을 간단하게나마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챕터는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여기도 북조하고 남조로 좀 구분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북조는 아까 선생님이 유목민족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강인하고 사냥을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무사나 장군 출신 전투를 찬양하는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남조 같은 경우는 지금 피난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싸움을 잘하거나 그다음에 뭐 세력이 강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도망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작품이나 생각이나 사상에 이 현실 도피적이고 염세적인 경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윤리와 사상을 여러분이 배우고 있지만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시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강남 지역까지 처음 보는 지역까지 내려와가지고 사실 추운 데 살던 사람들이 북경 이런 데 살던 사람들이 남쪽에 내려와서 습도도 굉장히 높고 음식도 입에 안 맞고 날씨도 다르고 이런 지역에서 피난민처럼 산다는 건 사실 굉장히 굴욕적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항상 무시했던 그 야만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땅을 빼앗긴 거기 때문에 이런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약간 잊어보고자 현실 도피적인 그런 경향의 학문과 사상이 굉장히 많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여러분이 제자백과에서 많이 배웠었던 노자와 장자를 합친 노장 사상, 그 다음에 이제 청담 사상이라고 하는 사상이 나오는데 청담 사상은 한자로 이제 청자가 맑을 청풀을 청자인데요. 담자는 이야기하다, 담화를 나누다 할 때 담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명예와 이익을 떠나서 우리 깨끗한 이야기만 하자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현실을 무시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위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지금 귀족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한나라 때 좀 산문을 많이 썼다면 긴 글을 많이 썼다면 위진남북조 시대 때는 시를 많이 쓰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시를 쓸 때 그 대꾸를 맞추는 거예요. 4글자, 6글자, 4글자, 6글자 이렇게 글자 수를 맞춰서 쓰는 형체를 별녀체라고 하고 이건 이제 문체예요. 문체. 문장의 형태인데 밑에 나오는 왕이지체 같은 경우는 왕이지도 이 청담사상가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왕이지는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이 쓰던 폰트가
쉽게 말하면 캘리그라피가 이 왕이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문장이고 밑에 거는 글씨체예요. 자, 그 다음에 위진남북조 때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불교인데요. 쿠마라습이라고 하는 건 중국 사람들의 발음으로 한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쿠마라지바 이렇게 읽어줘야 맞고 사람 이름입니다. 자, 쿠마라지바는 이제 실크로드 오아시스 국가 중에 하나인 쿠차 왕국의 스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그 여러 개의 언어를 굉장히 잘했대요. 그래서 인도의 언어인 이 산스크리트어를 거의 원어에 가깝게 읽고 쓰고 해석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주 발음이 어려워요. 우리 마하바냐 바람일다 이런 것들 다 산스크리트어인데 이제 주문만 그 인도 원어로 놔두고 나머지는 다 한자로 바꿔준 거죠. 그래서 아주 어려운 이 인도 철학, 즉 불교의 내용을 중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구마라습이 번역 작업을 한 덕분에 이 중국 지역에 대승불교가 들어와서 불교 사상이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기여한 사람이고 이후에 나오는 당나라 현장법사가 번역한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쿠샤ൻ 왕조에서 배웠던 우리 간다라 미술 영향받은 불교 모습도 위진남북조 시대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교과서 사진에 잘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큰 크기의 부처님들이 있습니다. 북위의 효문제가 아까 나왔죠. 중현 황제라고. 천도를 한 후에 중국화하면서 하나정책 실시하면서 같이 황제의 권위를 부처에 빗대어서 설명하기 위해 거대한 이제 부처님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이 절벽 암벽 바위 부분을 파내고 2300개가 넘는 굴과 그 다음에 10만 개가 넘는 부처님 얼굴 상을 조성을 하게 됩니다. 이거 당나라 때까지 이어서 조성이 돼서 지금도 여기저기에 남아있는데 아까 전에 그 지도에 보시면 둔황, 그 다음에 룽먼, 그리고 윈강 세 군데가 대표적인 석굴 유적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한번 적어보시면 돼요. 문화유산으로도 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둔황석굴에는 안에 이제 막 문서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서 고문들, 그다음에 해초의 왕후천 축국전 이런 이제 문서들도 여행기들도 이 안에서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윈강 이렇게 세 군데를 사원으로 자연 환경이긴 하지만 이걸 이용해가지고 절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부처의 힘을 빌려서 황제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청담사상 밑에다가 하나만 더 적어 보시는데요. 우리 이제 이런 이제 학자들을 위나라, 진나라, 위진, 남북조 시대 위진 말기에 있었던 7명의 사상가들이 모임에서 비롯된 중림치련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세속을 떠난 철학적 논의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수나라인데요. 선생님 영상 길이 때문에 잠깐 끊어서 올릴게요.